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민음사에서 발간한 세계 문학 전집 65번째 작품 페트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전위적인 작가 페트 한트케의 서정적인 필치로 풀어낸 견고한 슬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한트케의 작품에는 독자로 하여금 넋을 잃고 빠져들게 하는 매우 특이한 시적이고 불가사의한 분위기가 일관되게 깔려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페트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케른텐에서 발행되는 신문 폭스차이퉁 일요일자 부고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토요일 밤 A면 G업의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7주가 지났다. 나는 장례식 때 어머니에 대해 글을 쓰겠다는 너무도 강렬했던 욕망이 그녀의 자살 소식을 처음 듣고 얼빠진 듯 말문이 막혔던 그때 상태로 되돌아가기 전에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 일을 해야지. 왜냐하면 난 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쓰겠다는 욕망을 때로 강렬하게 느끼긴 했지만 그 욕망이 너무도 막연해서 당장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 정신 상태로는 타자기로 계속 같은 글자만 두드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행동요법만으로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치료법은 단지 나를 수동적이고 무감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어쩌면 여행을 하면서 멍청이 졸거나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차라리 나를 덜 괴롭힐지도 모른다. 2, 3주 전부터 나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다. 주위가 어질러져 있거나 춥거나 조용하면 난 남들이 말도 못 붙일 정도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밥이나 빵 부스러기들까지도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때로 나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이미 한참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생각에 갑자기 사로잡히면 난 그 정도로 무감각해진다. 그럼에도 나는 그런 순간들을 갈구한다. 왜냐하면 그럴 땐 둔감한 상태에서 벗어나 머리가 아주 맑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마침내 더 이상 지루해하지 않고 몸뚱이에 저항감도 느끼지 않고 거리를 두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내가 그전처럼 고통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이런 순간에는 누군가 쳐다보거나 말을 붙이면서 그 일에 대해 아른 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즉시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그가 하려던 말을 가로막아 버린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지금 막 체험한 것을 이해시킬 수도 전달할 수도 없다는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래야만 그 체험에서 느낀 끔찍함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체험에 대해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나는 다시금 지루해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근거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데도 나는 때때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해 무언가 언급하려 들면 화를 낸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곧장 화제를 돌리고 무언가 농담거리를 듣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임스 본드가 최근 영화에서
그가 막 계단으로 던져버린 상대방이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과 죽는다는 것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내겐 전혀 무관한 일이고 심지어는 기분이 편안해지기까지 한다. 경악의 순간들은 언제나 아주 잠깐이고 그 잠깐이란 시간은 경악의 순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현실의 감정들이 치미는 순간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시 모른 채 해버릴 순간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게 되면 마치 지금 막 그에게 불손하게 굴기나 한 것처럼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려 한다. 아무튼 글쓰기를 시작한 후로 이러한 상황들은 내가 가능한 한 정확히 서술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 지나가버린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상황들을 서술하면서 나는 어느새 그 상황들을 내 생의 완결된 어느 한 시기로 회상하기 시작한다. 거듭 회상하면서 문장으로 구성하려고 애쓰는 일이 나에겐 너무도 힘들어 지난 몇 주 동안은 그 짧은 백일몽도 꾸지 않게 되었다. 순간순간 난 바로 그런 상황들을 겪었다. 아무튼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지겹도록 반추되었지만 처음 가졌던 생각으로 구성될 뿐 일상적인 상념들이 갑자기 산산이 흩어져 버렸고 의식은 통증을 느꼈다. 그런 식으로 내 의식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다. 그건 이제 지나가 버렸고 난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는다. 글을 쓸 때는 난 반드시 옛날에 대해 적어도 쓰고 있는 시간 동안은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쓴다. 늘 그렇듯이 난 문학적으로 대상에 몰두하며 나 자신을 회상하고 문장을 만드는 기계로 피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킨다. 나는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이니 심리학적이니 사회학적인 꿈 해석 운운하며 이 흥미로운 자살 사건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어떤 낯선 인터뷰 기자보다는 내가 그녀에 대해서 또 그녀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 개인적 관심 때문이다. 가령 무언가 할 일이 있으면 나는 기운을 얻는다. 마지막 이유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마치 인터뷰 기자처럼 이 자살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모든 이유들은 아주 임의적인 것들이고 역시 임의적일 뿐 다른 이유들에 대체될 수도 있다. 어쨌든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던 짧은 순간들과 그런 순간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옛날부터 내게는 이런 욕망들이 글을 쓰게 하는 동기였다. 장례식에 갔을 때 나는 어머니의 조그만 돈지갑에서 432란 번호가 적힌 등기 편지를 발송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게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수면제를 먹기 전에 유언장의 복사본이 든 편지를 등기로 프랑크푸르트로 보냈었다. 월요일에 나는 전화를 걸기 위해 그녀가 등기 편지를 발송한 바로 그 우체국에 갔다. 그때는 이미 그녀가 죽은 지 이틀 반이 지난 후였다. 나는 우체국 직원 앞에 놓인 데스크에서 등기 발송 번호가 적힌 노란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사이 9통의 편지가 발송되어서 등기 발송 번호는 이제 442번이나 되었다. 이 숫자의 형태는 머릿속에 들어있던 숫자와 너무도 비슷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으며 순간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 기분을 꽤나 밝게 했다. 그날은 아주 청명했다. 눈이 왔고 우린 간을 넣어 만든 완자수프를 먹었다. 만약이라고 서술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보일 것이며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사사로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낼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과 똑같은 곳에서 5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쓸만한 땅은 교회나 귀족 지주의 소유였다. 그중 일부는 대개 수공업자들이거나 가난한 농부들이었던 주민들이 소작하였다. 모두들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농노라는 신분제도는 형식상 1848년에 폐지되었으나 실상은 그 전의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현재 86살이신 나의 외할아버지는 목수였으며 목수일 말고도 외할머니와 함께 밭과 목초지를 조금 경작했고 그 때문에 해마다 소작료를 물었다. 그분은 슬로베니아계 혈통이며 사생아였다.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으면서도 혼인할 돈도 결혼 생활을 꾸려갈 집간도 없었던 당시에 가난한 농민층의 자식들은 대개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 그래도 그분의 모친은 꽤 여유 있는 농부의 딸이었다. 그 집에서 외할아버지의 부친은 머슴으로 살았다. 어쨌거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작은 땅이라도 살 돈을 받게 되었다. 외할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태어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축제일 옷이 입혀진 채로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땅속에 묻혔다. 그러나 맨주먹으로 머슴살이를 했지만 몇 세대가 지난 후에는 매일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정말로 편하게 느낄 만한 환경에서 자라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빈 곳이 많은 세례정서를 가졌던 첫 번째 인물이기도 했다. 얼마 전 한 신문의 경제면에 서방 세계의 경제 원칙을 옹호하는 기사가 실렸다. 거기에 소유권이란 구체화된 자유라고 쓰여 있었다. 그 말은 여러 세대 동안 재산도 없었고 따라서 권한도 없었다가 적어도 부동산이란 걸 소유했던 사람인 당시의 내 외할아버지에게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은 몹시 해방감을 주어 여러 세대에 걸쳐 의지라는 것을 갖지 못하다가 갑자기 좀 더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외할아버지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토지를 늘리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처음에 소유하게 된 토지는 물론 아주 작았으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만 해도 자신의 노동력이 거의 통째로 투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 억척스러운 소농에겐 단 한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었다. 그것은 저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저축을 했지만 1920년대에 닥친 인플레이션으로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다시 저축을 시작했다. 남는 돈을 저축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억눌렀으며 그 끔찍한 내핍을 자식에게까지 강요했다. 외할머니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그분은 자식들이 결혼이나 직업, 교육을 위해 독립자금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 저축했다. 이렇게 저축한 것을 일찌감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쓴다는 생각을 그분은 해본 적도 없었고 특히 딸 자식의 경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아들들의 경우에도 그저
집을 떠나면 맨주먹이 된다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오는 악몽이 얼마나 깊이 주입되었던지 그중 한 명은 주의 수도에 있는 김나지움에 우연히 빈자리가 있어 가게 되었지만 객지 생활을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40km나 떨어진 집으로 걸어서 들어와서는 집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곧장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동틀역에 비로 마당을 쓰는 소리만으로도 그가 돌아왔다는 충분한 표시가 되었다. 그 뒤 그는 대단히 유능한 목수가 되어 그 일에 만족했다고 한다. 그와 그의 맏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마자 전사했다. 외할아버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저축했지만 그렇게 저축한 것을 1930년대에 밀어닥친 실업으로 다시 잃어버렸다. 그분은 또다시 저축했다. 그건 그분이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노름도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의미했다. 그가 했던 유일한 놀이는 일요일에 하는 카드놀이 뿐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딴 돈도 저축했고 자식들에게는 그 중에서 작은 동전이나 한 입 튕겨줄 뿐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분은 다시 저축하기 시작했고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지금까지도 저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살아남은 아들은 20명이나 되는 일꾼을 거느린 목수 10장으로 일했으며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투자를 했다. 그 말은 그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노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런 일들이 그에게는 당연하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평생 말도 없이 모든 일에서 관계를 끊고 살아온 부친과는 달리 적어도 하나의 언어를 찾아낸 셈이다. 비록 그가 그 언어를 의원으로서 위대한 과거 운운하며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정당을 대표하기 위해 이용했지만 말이다. 이런 환경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안이함을 의미할 수 있다. 교회 헌당식 때 장날에 오는 점쟁이들도 총각들의 손금에만 진지한 관심을 보였을 뿐 그들에게 처녀들의 미래란 그저 우스개에 불과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가능성이란 없었다. 사소한 불장난 몇 번을 킬킬대는 웃음, 잠깐의 당혹감, 그러고 나서 처음 짓게 되는 낯설고 침착한 표정, 다시금 찌들린 집안 살림이 시작되고 첫 아이가 태어난다. 부엌에서 바쁘게 일한 후 잠깐 사람들 틈에 끼이지만 여자들의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건성으로 들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 자신도 점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혼잣말이나 중얼거리게 된다. 나중엔 두 다리로 서는 게 불편해지고 혈관 경련이 오고 잠자면서 중얼대기 시작하고 자궁암에 걸리고 드디어 죽게 되면 예정된 섭리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아이들이 많이들 하고 노는 말잇기 놀이에도 피곤하고 기진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죽고 라는 식으로 여자의 삶을 나타냈다. 나의 어머니는 5남매 중 넷째였다. 학교에서 그녀는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들은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성적을 주었고 특히 필체가 깨끗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학창시절도 어느새 지나가 버렸다. 배운다는 것도 그저 애들 놀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의무교육이 끝나고 어른이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처녀들은 장래를 위해 집에서 그저 가사일이나 익히곤 했다. 암흑과 폭우 속에서 느껴지는 동물적인 두려움 외에 다른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더위와 추위, 축축함과 건조함,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에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교회의 축제일들, 몰래 춤추러 간 것 때문에 따기를 맞은 일, 오빠들에 대한 시기심,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한 일 등 그 사이로 시간은 흘러갔다. 그 밖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신문이라곤 교구에서 나오는 주일 회보밖에 없었고 그 회보에서도 고작 연재소설만 읽었다. 일요일이면 고추냉이 소스를 친 삶은 쇠고기 요리, 카드놀이,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들, 처음 갖게 된 라디오를 들고 찍은 가족 사진. 어머니는 본성이 재기발랄해서 사진을 보면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있거나 한 팔을 남동생의 어깨 위에 턱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고 마치 웃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비가 오고 해가 뜨면 밖에 있거나 안에 있었다. 여자들의 감정은 날씨에 많이 좌우되었다. 왜냐하면 밖이라고 하면 거의 항상 마당을 의미했고 아니라고 하면 예외 없이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방도 없는 집 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기후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겨울은 추웠고 여름은 후덥지근했지만 해가 질 때나 그늘에서는 오들오들 떨렸다. 비는 많이 내렸다. 9월 초만 되면 오늘날에도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창문에 축축한 안개가 하루 종일 끼곤 했다. 빨랫줄 위에 매달리는 물방울, 어둠 속에서 길을 가는 사람 앞으로 펄쩍 뛰어드는 두꺼비들, 모기들, 곤충들, 낮에도 날아다니는 나방들, 통나무 헛간의 널빤지들 속에 있는 벌레들과 지네들. 누구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야 했고 다른 도리가 없었다. 소망 없이 사는 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으며 소망 없이 사는 걸 모두가 불행하게 생각했다. 다른 삶의 형태와 비교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욕망도 없었을까? 문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배우고 싶어 했다. 그건 그녀가 아이였을 때 무언가를 배우면서 자기 자신에 관해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건 사람들이 난 내 자신을 느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건 최초로 가진 소망이었고 그 소망을 끊임없이 말하다 보니 급기야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렸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할아버지께 무엇인가 배우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할아버지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짓 몇 번으로 거절당했고 이후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어쨌든 주민들 사이엔 기정사실들, 즉 임신, 전쟁, 국가, 관습 및 죽음 같은 것에 대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경외의 심이 있었다. 나의 어머니가 16살 무렵 무작정 집을 나와 호숫가의 한 호텔에서 요리하는 것을 배웠을 때 할아버지는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건 그녀가 이미 가출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요리에는 배울 게 그다지 많지도 않았다. 그러나 설거지 보조원, 객실 하녀, 주방장 조수, 주방장이 되는 것 말고는 그녀에게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먹는 거야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발그레한 얼굴에 윤기 나는 뺨을 하고 그녀 때문에 같이 오긴 했지만 부끄럼을 타는 듯이 딱딱한 표정을 지은 여자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녀는 패거리의 중심이었고
내게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자의식에 찬 쾌활함과 생기발랄한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시 생활, 짧은 원피스, 하이힐, 파마머리와 귀걸이, 남을 의식할 필요 없는 즐거운 생활. 심지어는 외국에도 가보았다. 어머니는 객실 하녀로서 슈바르츠발트에도 갔었다. 추근대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진 않았다. 데이트하고 춤추고 담소하고 즐기고 섹스에 대한 감춰진 두려움. 그렇지만 아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단다. 일하는 것, 즐기는 것, 답답한 가슴, 가벼운 가슴. 라디오에서 나오는 히틀러의 목소리는 듣기에 괜찮았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향수 때문에 그녀는 호숫가의 호텔로 다시 돌아왔다. 그때 난 벌써 북위를 배우고 있었단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성적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양은 영리하고 빨리 배우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녀의 근면성과 솔직하고 명랑한 성품 때문에 그녀를 놓치기 아깝습니다만 그녀는 우리 직장을 본인의 소망에 따라 퇴직합니다. 보트를 타러 다니고 밤새도록 춤을 춰도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1938년 4월 10일 독일로 합병. 바덴바일러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클라겐푸르트의 거리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행진한 후 지도자는 오후 4시 15분에 도착했단다. 군중들의 환호는 끝을 모르는 것 같았어. 이미 얼음이 녹은 베르트 호수 부근의 요양지와 피서지에 수천의 나치 깃발이 펄럭거렸지. 독일 제국 비행기와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구름 속에서 내기라도 하듯이 날아다녔단다. 신문에선 투표 기호와 비단이나 종이로 된 깃발들을 광고했다. 축구팀은 경기가 끝난 후 규정대로 지크 하이를 외치며 해산했다. 화물차엔 오스트리아의 A 대신 도이칠란드의 D자가 번호판에 씌어졌다. 케니스베르크 제국방송은 6시 15분에 명령 전달, 6시 35분에 그날의 모토, 6시 40분엔 체조, 저녁 8시부터 한밤중까지 리하르트 바그너 콘서트와 오락 프로그램, 춤곡을 라디오로 방송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녀의 첫사랑도 있었다. 독일 나치 당원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은행원이었지만 전쟁 중에는 격리 담당 장교로 복무했으며 약간 특별한 데가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곧 임신하게 되었다. 그는 유부남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매우 사랑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녀에겐 상관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양친에게 소개했고 함께 소풍도 갔고 그의 고독한 군인 생활에 벗이 되었다. 그는 내게 아주 친절했고 난 다른 남자들 앞에서와는 달리 그 사람 앞에선 전혀 겁을 내지 않았단다. 그가 결정을 내리면 그녀는 거기에 따랐다. 언젠가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했다. 향수였다. 그는 그녀에게 방에 놓을 라디오를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가기도 했다. 그때에는 그가 책도 읽었고 그들은 함께 난로가에서란 제목의 책도 읽었다. 그들은 언젠가 목장에 소풍을 갔다. 내려오는 길에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방귀를 뀌자 아버지는 그녀를 나무랐다.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그가 방귀를 뀌었고 그는 가벼운 헛기침을 했다. 몇 년 뒤 그 사건을 내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대굴대굴 굴렀고
고소해하면서도 양심에 찔린 듯 낄낄댔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스스로 헐뜯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누군가를, 그것도 그런 남자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희한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녀보다 키가 작았고 나이는 훨씬 많았으며 거의 대머리였다. 그녀는 단화를 신고 그의 옆에 걸어가며 그와 발을 맞추기 위해 항상 애를 썼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거부하는 듯한 팔에서 자꾸만 빠져나갔다.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한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한때 이 언행원에 대해 느꼈던 순수한 큰이계식의 감정을 누군가로부터 느낄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더 이상 다른 남자는 없었다. 생활 여건이 그녀에게 특정한 상대 한 명에게만 고정된 채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가르쳤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를 본 건 마투라를 치른 후였다. 약속된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우연히도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볕에 그을린 코를 반쯤 접힌 종이로 가리고 샌들을 신고 스코틀랜드산 양 지키는 개를 줄에 매단 채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고향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그는 옛 애인을 만났다. 어머니는 흥분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카페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뮤직박스 옆에 서서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변장한 악마란 곡을 눌렀다. 어머니의 남편은 모든 낌새를 알아챘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는 표시로 막내 아들을 카페로 들여보냈을 뿐이었다. 콘 아이스크림을 산 후 아이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 사이에 서서 가끔 그녀에게 집에 곧 갈 거냐는 질문을 하곤 했다. 나의 아버지는 안경에 선글라스를 끼우면서 이따금씩 개에게 말을 걸었으며 미리 돈을 내려고 했다.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돈 지갑을 꺼내자 그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내겠소 라고 말했다. 휴가 여행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함께 그림 엽서를 보냈다. 우리가 머물렀던 곳 어디에서나 그는 내가 자기 아들이라고 떠들어댔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로 여겨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삶은 그를 실망시켰고 그는 점점 더 고독해졌다. 인간이란 걸 잘 알기 때문에 난 동물을 사랑하게 되었단다 라고 그는 말했지만 물론 아주 심각하게 한 말은 아니었다. 내가 태어나기 직전 나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어떤 독일군 하사와 결혼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바로 저 여자야 라고 결심했으며 동료들에게 자기가 그녀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그녀가 자기를 받아들일 거라고 내기를 걸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에겐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위축되었고 웃음도 어느 정도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난 그 사람이 보나마나 전사하리라고 생각했다. 라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렇지만 난 갑자기 그 사람이 걱정되기 시작했단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시부모가 계신 베를린으로 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었다. 처음으로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옛날 이야기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고 때로는 너무 크게 웃어대어 모두들 놀라 움찔할 정도였다.
그녀는 남편을 잊었고 또 집안에서 아이가 울면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오빠들이 죽고 난 후부터 서로 모르는 척하며 지나치기만 하는 다른 식구들을 피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가? 그게 전부였을까?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 미사, 유아 질병, 다 채워진 커튼, 편히 지냈던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과의 편지 교환, 부엌과 들판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밭일할 때 아이를 그늘에 눕혀두기 위해 가끔씩 뛰어다니기. 그리고 시골까지도 위급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 주민들은 공습 대피소가 된 암벽 동굴로 뛰어들어가고 마을에 생긴 첫 폭탄 자국, 그것이 나중엔 아이들의 놀이터와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 밝은 날에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고 일상적인 접촉으로 어린 시절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 친숙해졌던 바깥 세계가 다시금 도저히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유령이 되어버렸다. 나의 어머니는 매사에 눈을 크게 뜬 채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녀에겐 겁이 없어졌으나 모두들 겁을 집어먹는 통에 전염되어 겨우 한 번씩 짧게 웃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건 그녀의 몸놀림이 너무 채신머리 없이 제멋대로 되어버린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이였을 때, 심지어 어린 소녀였을 때까지도 창피하지도 않니? 혹은 창피한 줄 알아라 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주위 사람들의 말이 그녀의 귀에 맴돌고 있었다. 기독교적 분위기가 만연한 이런 시골에서 여자가 독자적 삶을 갖겠다는 생각은 도대체가 시금방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조로 표현되었던 거부의 표정들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진심이 되어버렸고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마저 빼앗아가 버렸다. 기뻐할 때에도 여자답게 얼굴을 붉혀야 했다. 왜냐하면 기쁨도 수치스럽게 여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슬플 때에도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기보다는 빨개졌으며 울음을 터뜨리기보다는 진땀을 흘렸다. 도시에서 나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고 적어도 편안히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모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구원을 주는 단 하나의 삶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자신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흘끗 바라보기만 해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일하는 동안 조금 들뜬 기분에 춤추는 듯한 스텝을 밟고 히트곡을 따라 흥을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고 그녀 자신도 곧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뜬 기분 속에서도 외톨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느라 나름대로 주어진 삶을 살았다. 그들은 보라는 듯이 적게 먹었고 보라는 듯이 서로의 앞에서 침묵했으며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를 하러 갔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지쳐갔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작은 시도도 쓸데없는 말대꾸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물의 배나 마찬가지여서 힐난하듯 쳐다보면 사람들은 곧 기가 꺾였다. 전쟁이 끝나자 나의 어머니는 남편을 떠올렸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다시 베를린으로 갔다. 그 남자는 한때는 내기까지 걸며 그녀에게 구애했던 걸 잊고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었다. 하긴 그땐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데려갔고 두 사람은 즐겁지 않았어도 의무감을 따랐다. 그들은 베를린 판코브의 새방에서 살았다. 남편은 전차 운전사일 때도 술을 마셨고 전차 조수일 때도 마셨고 빵집에서 일할 때도 술을 마셔댔다. 그 사이 태어난 둘째 아이를 데리고 고용주에게 가서 아내는 끊임없이 자기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걸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이야기지. 이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 나의 어머니는 시골 사람답게 두드러기 올랐던 볼살이 빠졌고 점점 세련된 여인이 되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다녔고 우아한 걸음으로 걷는 법을 익혔다. 그녀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어깨에 여우털을 두를 필요도 없었다. 남편이 술에서 깬 후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엉겨붙으며 사랑한다고 하면 그녀는 안 됐다는 듯한 연민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쯤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환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주 외출했고 보기 좋은 한상이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그는 개차반이 되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가혹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는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것은 바로 자신인데 그녀가 자신에게 말을 안 한다고 그녀에게 손찌검을 해댔다. 남편 모르게 그녀는 꼬맹이 아이 하나를 유산시켰다. 남편은 한동안 부모님과 살았지만 그들은 그를 다시 그녀에게 보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몇 가지. 그가 가끔 집으로 가져오던 갓 구운 빵, 침침한 방안을 생기있게 빛내주던 검고 기름진 호밀빵, 어머니가 칭찬하던 말들. 이런 추억에는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사물에 대한 것이 더 많은 법이다. 폐허 한가운데에 있는 텅 빈 거리에서 춤추듯 돌던 팽이, 설탕 숟가락에 담긴 납작 귀리, 러시아 상표가 붙은 양철 대야 안에 고인 회색빛 가래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그저 신체의 부분들이 떠오를 뿐이다. 머리칼, 양쪽 뺨, 손가락에 난 우툴투툴한 흉터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집게 손가락에는 칼에 벤 흉터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와 나란히 걸어갈 때면 난 그 손가락을 꼭 잡고 다녔다. 어쨌든 그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될 수 없었다. 그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그녀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나이 30이 안 되었을 때도 벌써 그 당시에는 벌써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 이제 생활 행편이 너무도 어려워져 그녀는 처음으로 이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새 그녀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한 바에 맞춰 살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게 라고 하면 그 이성적 반응은 난 벌써 침착해졌어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나누었고 배울 가치도 없었지만 사람들과 사물들을 나누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 그녀 삶에서 말상대가 되지 못하는 남편과 또 더더욱 말상대가 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물건들도 최소한으로 아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색했고 알뜰할 수밖에 없다. 일요일에는 신는 신발은 주중에 신어서는 안 되었고 외출복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 옷걸이에 걸어놓아야 했으며 시장 바구니는 가지고 놀라는 장난감이 아니었다. 따뜻한 빵은 내일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다.
나중에 내가 견진성사를 할 때 쓴 시계도 견진성사 후에는 곧 감춰버렸다.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름대로 삶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었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었고 그런 마음을 화난 듯 과장된 위험 뒤에 감추었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곧 공포에 질린 채 무방비의 얼굴을 내비치곤 했다. 그녀는 아주 쉽게 굴욕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에게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번 빨아먹게 해달라고 간청하곤 했다. 이웃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오스트리아인의 사교성과 쾌활함을 지닌 데다 대도시의 사람들처럼 억지 애교를 떨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은 솔직한 성품이라 칭송을 받았다. 누구도 그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흠을 잡을 수 없었다. 슬로베니아어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하고도 그녀는 잘 지냈다. 그럴 때 그녀는 말을 많이 했다. 양쪽 언어에 공통되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말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바람을 피워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적은 없었다. 끊임없이 훈계를 받아 결국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치심 때문에 그녀의 가슴은 너무 일찍 굳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옛날에 자신을 독립된 인간으로 느꼈던 것처럼 신중함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신중함은 오직 꿈속에서나 체험했을 뿐이다. 그녀는 성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일상의 사소함 속에 자신을 묻어버렸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으나 스스로를 기껏해야 반쪽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나머지 반쪽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은행원과 함께한 시절을 회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것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녀의 이상이었으리라. 전후의 대도시, 옛날과 같은 생활이 이 도시에선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지름길로 가기 위해 폐허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배급받으러 달려갔지만 허공을 쳐다보며 팔꿈치로 저지하는 사람들에게 밀려나 뱀같이 긴 줄의 맨 뒤에나 쓰이게 될 뿐이었다. 짧고 불행한 웃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공을 쳐다보고 동시에 갑자기 어떤 욕구를 느끼고 한풀 꺾인 자만심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들. 그래서 방관자들과 자신이 혼동되거나 뒤바뀌게 되는, 다시 말해 무엇인가가 거부한 것이 거부를 당하게 되고 밀었던 것이 밀침을 당하게 되고 욕했던 것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함. 무거운 가슴을 달래주었던 백일몽을 꾸고 난 후 단순한 두려움으로 소녀다운 놀라움으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간혹 벌어지곤 했던 그녀의 입이 새로운 삶의 여건 속에서 내린 결단에 적응한다는 표시로 과장되어 보일 정도로 꽉 다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결단에는 개인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저 허식일 수밖에 없었다. 가면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면 같은 얼굴, 주의를 끌게 될까 두려워 다른 지역 사투리에다 낯선 지역 말투까지 흉내내서 많이 먹어라. 거기서 손모가지를 치워. 넌 오늘도 또 엄청 먹는구나. 라고 꾸민 목소리로 말했고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세우고 허리를 비스듬히 틀어 누군가를 흉내내는 자세를 취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타입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전쟁 전의 타입에서 전쟁 후의 타입으로, 시골 처녀에서 도시 여인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다. 적절한 말로 표현하자면 크고 날씬하고 검은 머리를 한 도시 여자로 말이다. 그런 타입으로 묘사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내력에서 해방된 듯 느꼈다. 왜냐하면 이제 에로틱하게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낯선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시민적으로 평온해질 가능성이 없었던 정서 생활은 겉으로는 여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모임의 시민적 체계를 서툴게 흉내냄으로써 안정되어 갔다. 그 체계 속에선 이러저러한 사람은 내 타입이지만 난 그의 타입이 아니야. 혹은 난 그의 타입이지만 그는 나의 타입이 아니야. 혹은 우린 서로 잘 맞아라거나 우린 서로 쳐다보는 것도 견딜 수 없어 라는 말들이나 상투적인 말들이 구속력 있는 규칙들로 간주되었기에 어떤 사람에겐 개인적으로 약간 주의를 기울이는 반응조차 모두 이 규칙들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사실 그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유형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객관적 느낌을 가졌으며 자신의 출신이라든지 비듬이 떨어져 괴롭다든지 발에 땀이 난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따위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유형에 들어감으로써 개인은 부끄럽게 여기졌던 외로움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났고 스스로를 망각했으며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고 떳떳한 존재가 되었다. 일단 하나의 유형에 속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신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걱정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나쳐 신속하게 거리를 돌아다녔다. 즉 길게 늘어선 사람들, 슈풀의 강 위의 높은 다리, 유모차가 진열되어 있는 쇼윈도를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이다. 그녀는 또 몰래 아이를 낙태시켰다. 마음 편안히 있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이다. 모토는 오늘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즐겁게 지내겠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렇게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 모든 개성적인 것, 유형적인 것에 용해되어 버렸다. 그러면 슬픔까지도 단지 유쾌함의 일시적인 국면으로 느껴졌다. 버림받은 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렇게 난 버림받았네. 그녀는 이 부자연스러운 고향 노래에 들어있는 멜랑콜리한 요소를 쉽게 따라 부르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과 자신을 위해 유쾌하게 불렀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면 예를 들어 어떤 남자의 야한 농담이 뒤따랐고 그런 농담이 내뱉어지면 그 외설적인 어투 때문에 모두들 해방감을 느끼며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집은 물론 사면이 벽이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도 그런대로 활기차게 움직였다. 콧노래를 부른다든가 구두를 벗으며 스텝을 밟아본다든가 상괴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아주 잠깐 갖는다든가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어느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남편에게서 아이에게로, 아이에게서 남편에게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질질 끌려다녔다.